그래서 오늘 발표하실 그 주제는 그 희소금속과 관련된 그 희토류 17종에 대한 표준을 다루고 있는 아이소 TC 298에 대한 내용과 또 ITU에서 진행되고 있는 희소금속 관련 표준 결과 내용들을 소개해 주실 계획입니다. 김택수 연구소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좌장께서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ISO에서 표준을 어떻게 개발하고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산업에 활용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개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목차는 제가 이제 오늘 ISO TC298을 얘기할 텐데요. 그쪽은 핵심이 희토류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핫 이슈로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희토류에 대한 개략, 설명, 요 정도를 드린 다음에 과연 희토류 산업, 생산 현황은 어떻게 되고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이거와 관련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또 외국은 어떻게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ISO에서의 표준 활동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아시는 두 분이 지금 하여튼 팽팽하게 요즘에 좀 다투고 있는데요. 결국 미중 무역 전쟁 하면서 요즘에 4개 핵심 소재 아니면 부품 가지고 싸우고 있죠.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이런 것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희토류는 지금 우리나라가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그다음에 탄소 중립, 소부장하면서 쓰이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 보면 핵심 부품 소재 여러 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도 나와 있고 전기차도 나와 있고 모빌리티, 전투기 이런 쪽에서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희토류를 활용해서 희토류가 없으면 저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죠. 그래서 희토류는 전반적으로 희소금속과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희토류가 들어가는 양은 작지만 희토류가 들어가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그 부품 또는 소재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희토류는 가장 중요한 이슈고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에서도 가장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이것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희소금속, 희토류 참 어려운 내용인데요. 저도 금속공학을 전공을 했지만 금속공학 전공한 사람 중에 주기율표에 희토류를 공부해 본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물론 고등학교에서 또 대학교에서도 희토류를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주기율표를 보시게 되면 수소부터 시작해서 위에서부터 한 4번째 정도까지는 많이 외우는데요. 희토류는 맨 밑에 새빵 들어 있는 것처럼 란타늄서부터 루테튬까지 그 15개하고 그 3족에 있는 스칸디움, 이트륨 17개 원소를 말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외우지도 않고요. 발음도 안 해봤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희토류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그 희토류에 대해 설명을 하기 전에 희소금속, 희귀금속, 희유금속, 희토류 이렇게 이제 다양한 말로 쓰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희소금속이나 희유금속, 희귀금속 이런 것들은 주기율표에 들어있는 과학적인 용어가 아니고요. 희토류라고 해서 저기 보이는 17개 원소는 과학적인 용어입니다. 원소 용어죠. 그래서 희소금속은 왜 희소금속이라고 하느냐? 거기 보시는 것처럼 한정된 매장량, 가격 불안정성, 또 자원의 편제성. 다시 말씀드리면 공급과 수요가 불일치하게 되면 각 나라별로 이것들을 잘 매칭하기 위해서 희소금속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희소금속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나라가 희토류 17종을 희소금속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소금속은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모든 부분에 쓰이는데요. 저기 보시면 몰리브덴, 니켈, 리튬 다 이런 텅스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런 것들이 다 희소금속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희토류는 저기 보시는 것처럼 스칸디움, 이트륨, 그 다음에 란타나이드에 있는 15개, 총 합쳐서 17개로 구성되는데요.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전부 플러스 3가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은 밑에 보시면 경희토와 중희토로 나누게 됩니다. 얘네들은 전부 플러스 3가를 17개가 다 각자 따로 있긴 하지만 플러스 3가로 존재하기 때문에 특성이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어느 소주와 결합을 하게 되면 발현하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17개를 잘 활용하는 것이 산업적으로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F35기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대당 히토류는 한 415에서 450kg 정도 쓰이게 되고요. 전투기에 쓰이는 주요 기능들 거기 보시면 디스플레이 컴퓨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엔진 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쪽, 스피커, EPS, 소나, 그다음에 레이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전투기가 하나 빠지게 되면 전투기에서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전투기에 이런 기능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17개 히토류가 아주 고르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이러니하게 미국에서 이런 전투기를 다 만들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히토 원소들은 전부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에 사실은 어떤 상호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서 히토류를 수입하지 않고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서 이 전투기를 만들고 싶은 것이고요. 그렇지만 생산과 매장량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또 중국은 미국이 태클을 걸 때마다 이 히토류를 가지고 어떻게 견제를 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히토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이 문제냐? 거기 보면 전 세계 히토류 채광량의 67%, 재련 정년, 여기서 정년이라고 하면 고순도화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한 86%를 중국이 다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히토류의 편제적 분포, 환경, 기술 등으로 인한 독점적 공급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또 오른쪽에 보시면 그 중에서도 중희토는 경희토와 달리 더 중국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생산량과 매장량이 전부 중국에 의존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서는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 히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히토류는 다른 나라에서 못 만드냐? 라는 게 사실은 문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매장량이 많다고 하지만 사실은 히토류가 중희토, 경희토 나누지만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경희토는 중국의 한 40에서 50%밖에 없고요. 호주나 말레이시아 또는 미국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을 미국에서 생산하지 못하고 호주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들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environmental country risk 해가지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환경 위험 지수가 히토류는 맨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되게 어렵다는 것이고요. 밑에 그림들 대표적인, 요즘에는 많이 바뀌긴 했지만 좀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보시게 되면 히토류를 생산하는데 저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하게 되고요. 히토류는 다 아시다시피 재련하는 과정 중에 토륨이라는 방사선 물질도 나오고요. 아주 많은 독한 화학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가스들, 이런 것들이 인체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히토류를 생산하면서 환경도 많이 피해를 입고 또 건강에도, 노동자들의 건강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환경 국가 위험 지수가 아주 높으면서 또한 티타늄보다 아주 높다는 티타늄보다도 50배 이상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히토류를 우리가 비싸게 사실은 사줘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전체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내외 히토류 공급 대응 현황을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기서 보시면 고순도와 가치사슬을 완성하고 기술 자립화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산업순환 경제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참 좋은 말이긴 하지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저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투자를 해서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고요. 저기 보시게 되면 희토류를 선정해서 정련, 재련, 가공, 처리, 대체 예전에 없어진 우리나라에서 많이 예전에는 많이 했지만 지금은 학교에서도 배우지 않는 그런 기술들을 지금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저런 것들을 기업에 이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기업 기술이 없으니까요. 또 사업화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사슬 희토류를 보시게 되면 저순도 원료를 고순도화하고 그거를 소재로 만들어서 제품에 연결하게 되는데 최근 가장 많이 이슈를 받고 있는 것들이 사실 고성능 연구자석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엔진차들은 각 그 자동차마다 휘발유를 연소시켜서 엔진을 돌려서 그것을 회전운동으로 바꾼 바퀴를 움직였는데 이제는 엔진이 없어지죠. 그러다 보니 전기, 리튬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기로 바로 기계적인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것을 엔진차 대신 전기차에서 해야 되는 것은 모터입니다. 모터에 그러면 전기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를 바꾸는 건 또 자석입니다. 그래서 자석의 효율이 높지 않으면 리튬 배터리에 아무리 에너지를 저장을 하더라도 기계적 에너지 발현이 되지 않죠. 그래서 저런 산업이 4차 산업하면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러한 패러다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부품, 제품, 소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런 소재들을 확보해야지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4차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그 개별적으로 활용되어 있고 또한 친환경적이지 않고 또한 공용화되지 않는 기술들, 희토류에 관련된 기술들의 객관화 또 아니면 쉐어링 이런 문제 때문에 희토류 표준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공급 방안을 목표로도 하지만 또한은 서큘러 앤 서스테이너블 이코노미를 만들기 위해서 ISO에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보시게 되면 희토류를 비롯한 희소금속 확보 경쟁은 첨단 산업에 대한 공급망 패러다임 변화로 점차 심각해지고 있고 또 희토류 사용량은 계속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한 희토류 용어 및 측정법의 표준화, 채광 과정에서의 환경 및 보건 문제 등 이런 것들도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 원재료 확보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략은 사실 우리나라에 희토류 자원이 없거든요. 희소금속 등 대부분이 자원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최종 제품들을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재활용을 통해서 원료를 공급하도록 하자. 그래서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주로 천연 광산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도시 광산을 활용해서 해보자. 그러면서 표준을 우리가 개발하면 이런 자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도권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통해서 자원을 공급하되 친환경적으로 가자라는 것이 저희 목표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에 대한 국내 부족한 인식들 또한 그에 관련된 효율성이 좀 낮은 기술들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해서 산업계 기축 체력을 형성하자라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토류는 아니지만 희소금속, 그 휴대폰 등에 들어가 있는 그렇죠? 그런 것들 커뮤니케이션 툴에 들어가 있는 희소금속들을 좀 표준화해보자라고 해서 한 7, 8년, 1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ITU에서 저희들이 들어가서 국제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생산자들이 생산을 하게 되면 그렇죠? 그 안에 희소금속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희소금속이 뭔지 그 정보를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표준을 개발한 게 거기 보시면 L.1100, 1100을 그 표준을 만들었고요. 그거를 가지고 또 주고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롭게 커뮤니케이팅을 해야 되니까 그런 표준을 또 하나 만들었고요. 그런 거를 가지고 또 누군가가 잘 컨트롤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표준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2010년에 최초 기구를 한 다음에 2012년 2월에 엘다 1100번을 만들었고요. 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엘다 1101번을 바로 그해 3월 달에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국제 표준 제정 하나를 엘다 1100
1101번은 2014년에 만들었네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엘다 1102번 이렇게 만들어서 그 세 가지를 합치면 완벽한 희소금속 리클링 순환 구조를 만드는 표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희소금속 정보를 공개하자. 그다음에 그렇지만 각 나라별로 희소금속의 양을 측정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엘다 1101번에서는 측정 방법, 그다음에 이것들을 잘 교환해야 되겠다라는 정보 교환법, 이렇게 해서 세 개를 그때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희소금속 중에 그 안에 있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레어어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모빌리티. 최근에 모빌리티, 뭐 휴대폰, 뭐 이런 것들은 아까 조금 전 강의에서 슈퍼컴퓨터니 뭐 이런 데이터 센터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히토류가 없으면 사실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히토류의 독점적 구조를 깨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한국을 주도로 해서 TC298이 히토류에 관련된 ISO 표준 기구인데요. 그 안에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 워킹그룹 1서부터 6가 있는데요. 최초부터 저희들이 이것이 2015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부터 워킹그룹 1, 2를 만들어졌는데 1은 어차피 터미널러지 쪽이고요. 정의를 하는 거고요. 워킹그룹 2, 엘리먼트 리사이클링 쪽에서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서 우리가 최초로 시도를 했고요. 그 이후로 워킹그룹 3, 4, 5 지금 이제 6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P멤버는 11개 P멤버고요. 24개 O멤버가 있는데 사실 P멤버가 많지는 않은데 왜 그러냐면 이 히토류라는 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잘 알려지지 않은 원소들이거든요. 그렇지만 24개 O멤버 중에서 계속 P멤버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에 출발을 했고 우리나라가 최초에 가입이 됐고요. 본격적인 활동은 2016년도 후반부터 즉 2017년도 초반부터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히토류 그 재정 그 역사가 별로 안 되지만 어쨌든 제일 먼저 워킹그룹 1, 2가 시작됐기 때문에 워킹그룹 1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터미널리지 쪽, 용어 쪽이죠. 그렇죠? 그래서 2020년 10월에 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주도로 한 히토류 그 관련된 것, 원소의 재활용 중에서도 정보, 그 다음에 측정 방법, 그 다음에 정보 교환법, 아까 그 ITU하고 비슷하죠. 히토류만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각각 2020년 10월, 21년 5월, 그 다음에 6월 이렇게 해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초로 ISO TC298에서 만들어진 5개의 표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워킹그룹 3에서 저런 것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표준은 워킹그룹 4는 주로 이제 측정 방법 쪽입니다. 그래서 워킹그룹 4에서 보시게 되면 한 4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히토류 원소가 포함된 폐자서의 측정 방법을 주도적으로 제안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워킹그룹 2에서는 중국과 5번입니다. 중국과 한국이 자석, 연구 자석 쪽에 분류, 뭐 또 리콰이어먼트, 뭐 승인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같이 동시에 제안해서 이걸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측정 쪽에서 워킹그룹 4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중량법. 그 다음에 워킹그룹 5에서 그 지속 가능성 관련된 것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TC298에서는 히토류를 채광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또 재활용을 하고 또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안정적인 공급 방안을 만들 것인가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밑에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와중에 리사이클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개의 표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ISO 22450번이죠. 그래서 이것은 스크랩을 어쨌든 그 천연 광산은 어디에 광석이 있는지를 뭐라고 그러죠? 그 측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어쨌든 잘 그 스크랩을 잘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리수거 하듯이. 그래서 히토류가 들어있는 제품들이 어떤 것인지 일단은 리사이클러들한테 알려주고 아니면 도매자들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에 관련된 거. 두 번째는 끝에 51번으로 끝나는 것은 이제 이게 히토류가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톤을 어떤 때는 수입하고 어디서는 수출을 하는데 거기서 0.5% 차이만 나더라도
다 모아지면 가격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선진국에서는 정밀하게 측정을 하고 후진국에서는 대충 측정을 하게 되면 그런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동일한 측정법을 만들어야겠다. 동일한 측정 기구를 활용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51번이고요. 그 다음에 53번으로 끝나는 것들은 이것을 어떻게 잘 정보를 제공해 주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데, 히토류가 17종이고 또 아주 작게 들어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마그넷에 대해서 먼저 하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2240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이거는 사실 왜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스테인레스 스틸이나 고철 이런 것들은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리어카 끌고 고철을 모아서 고물상에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물상에서는 그거를 모아서 도매상에 주고, 도매상은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의 제강회사들 가지게 되면 전기로 제강을 하고, 전기로 일종의 재련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제강을 하면서 고철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고철을 갖다 주면 돈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히토류는 사실 그 안에 히토류가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히토류를 재활용하기 위한 스크랩을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으로 이것을 상업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히토류가 들어있다라는 정보를 잘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그 정보를 실는 방법을 이렇게 모은 거고요. 그래서 ppm 단위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주로 퍼센타이즈로 이렇게 좀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은 중량으로 어떤 스크랩이 있으면 미국에서 측정하나 한국에서 측정하나 아프리카에서 측정하나 똑같은 함량으로 나올 수 있는 똑같은 측정 장비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일부 정밀한 측정 방법에 관련된 것은 또 워킹그룹 4에 관련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측정 방법 여러 가지 중에서 히토류의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가, 아주 기술적인 것들이죠. 이러한 검토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QR코드를 활용해서 일반 도매상들이 저 QR코드를 찍기만 하면 이거는 히토류가 얼만큼 들어가 있고 대략 그렇게 되면 가격이 얼만큼 나온다는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이것들도 사실 한 3년에서 4년 정도 하면서 이게 중국하고 일본이 사실은 이 관련된 아이템들을 꽉 산업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반대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걸 설득시키느라고 되게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표준을 하면 다 그렇긴 하겠지만 국제회의를 하면서 우리께 항상, 왜냐하면 워킹그룹 2만 항상 이게 활동이 처음부터 시작됐으니까 가장 치열한 토론이 만들어졌고요. 또 이걸 설득하기 위해서 중국, 일본, 호주 개별적으로 방문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요 QR코드 확정하는 것도 왜 QR코드냐, 왜 바코드를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소한 논쟁을 그동안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이제 다 이해가 됐고, 또 이게 ISO TC298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기술자들, 또 엔지니어들, 그 다음에 교수들,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모아져서 하다 보니까 서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세팅이 돼서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체계적으로 활용돼서 앞으로 요거는 아주 기초적인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을 활용해서 좀 더 세밀하고 또 한국의 친화적인 표준을 개발하려고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그러면서 중국과 한국이 같이 개발하고 있고요. 워킹 드래프트이긴 하지만 요거 이제 아까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스크랩을 어떻게 잘 정의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2928은 좀 더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워킹그룹 2 미팅을 제주도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팬데믹 때문에 2년 동안 못했는데 또 TC298 총회가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작년 올해는 온라인으로 했고요. 내년에 이제 한국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하게 되면 팬데믹 이후에 3년 만에 열리게 되면 아마 좀 획기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및 제언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히토류 계열 및 산업 현황을 좀 보게 되면 친환경 전기차, 친환경 에너지 등 신산업 등장으로 히토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각국에서 아주 크리티컬하게 대통령들끼리 싸워가면서 히토류 생산, 활용, 수급 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 중이다. 요것들은
그 모든 분들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왜 자꾸 싸워지느냐? 공급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의 환경 안전 문제, 또 이것들을 표준화, 측정법 용어 등의 표준화 관련 것들이 그동안에 잘 안 돼 있어서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ISO TC298 표준화인데요. 우리나라는 히토류가 없고 중국이 주도적이긴 하지만 이 표준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꾸준하게 추진을 하게 되면 도시광산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안정적으로 히토류를 공급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요번에 이제 나로도 발사하고 하고 이제 전기차, 모빌리티 쪽으로 가게 되면 히토류가 무진장 필요하게 될 텐데요. 아마 우리들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며 또 TC298에서도 국제적인 리더로서 우리들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